12년이에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딱 세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죠. 가족 카톡방에 올라간 2분 47초짜리 녹음 파일 하나. 그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12명의 손가락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방금까지 어머니 편을 들던 남편도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하던 시누이도 단 한 글자도 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녹음은 빙산의 끝자락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가 3년간 앞치마 주머니 속에 숨긴 25개의 파일. 그보다 더 무서운 건 74세 시아버지가 10년간 혼자 품고 있던 낡은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 이 봉투가 열리는 순간 12년간 군림하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시아버지는 아내가 아닌 며느리의 손을 들어준 걸까요? 이야기는 바로 그날 밤 수연 씨가 핸드폰 화면을 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 11시 40분 한수연 씨가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가족 카톡방에 파일 하나를 올리더니 딱 두 글자만 적었죠. 들어봐요. 12년이 담긴 파일 하나가 12명의 핸드폰으로 동시에 전송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 씨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1초쯤 멈췄었거든요. 그 1초가 12년만큼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누르더군요.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한 번에.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을 때 수연 씨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돌이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30초 뒤 12개의 핸드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식구들, 시댁 친척들, 성민 씨 사촌 형제들까지 모두의 주머니와 탁자 위에서 알림음이 동시에 울린 겁니다. 수연 씨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은 떨리지 않더군요. 무섭지 않아. 수연 씨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12년을 참아온 사람이 드디어 멈추지 않기로 결심한 밤이었겠지요. 무섭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수연 씨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천장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천장을 얼마나 많이 올려다봤는지 모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억울한 말을 삼킨 밤마다 이 천장이 수연 씨의 유일한 대화 상대였죠. 안방 불빛은 꺼진 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진동만 끊임없이 울렸죠. 위잉, 위잉. 탁자 위에서 핸드폰이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남편 성민 씨가 거실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수연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12년 동안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2번, 3번 진동이 멈추지 않았지만 수연 씨의 손은 핸드폰 근처에도 가지 않더군요. 성민 씨의 이름이 화면에 뜨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연 씨는 그 불빛이 천장에 반사되는 걸 가만히 바라보았죠. 카톡방 알림이 잠잠해졌습니다. 12명 중 단 한 명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12명이 동시에 파일을 받고 동시에 재생 버튼을 누르고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는 뜻입니다. 다 듣고 있다는 거야. 수연 씨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침묵이 가장 무서운 반응이라는 걸 수연 씨는 이미 알고 있었죠. 욕을 하든 화를 내든 그건 아직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할 말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할 말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파일은 2분 47초짜리였습니다. 편집하지 않았죠. 편집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안에 담긴 목소리는 그 자체로 완성된 증거였던 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은 2분 47초. 수연 씨가 3년 전 봄부터 모아온 25개의 파일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긴 것을 골랐습니다. 다른 파일은 필요 없었죠. 이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재생이 끝날 시간이 지나자 신우이 지아 씨의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수연 씨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아 씨의 프로필 사진이 보이더군요. 작년 여름에 찍은 밝은 표정의 사진이었죠. 수연 씨는 핸드폰을 이불 밑에 넣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분노인지 당혹인지 수연 씨는 묻지 않기로 했더군요. 어떤 대답이든 오늘 밤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대화의 시간이 아니라 12년치 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지아 씨가 뭐라고 하든 성민 씨가 뭐라고 하든 오늘 밤만큼은 수연 씨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재호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마당에서였죠. 새벽 공기가 차갑던 그 마당에서 재호 씨가 낡은 봉투를 건네며 했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리더군요. 내 방식대로 해. 내가 막지 않을게. 74세 노인의 그 한마디가 오늘 밤의 방아쇠였습니다. 허락이 아니었죠. 오랜 세월 혼자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부탁이었던 겁니다. 재호 씨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눈빛을 수연 씨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남자의 눈에 고여있던 것은 미안함이었고 동시에 신뢰였죠. 네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나는 안다. 그런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 씨의 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성민아, 전화 받아. 시어머니는 지금 아들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을 부르고 아들을 시켜 며느리를 누르는 것. 그게 오복순 씨의 방식이었죠. 수연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 소리가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12년 동안은 저 목소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는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마치 남의 집 텔레비전 소리처럼 멀게 들리더군요. 벽 하나 너머의 그 목소리가 수연 씨의 심장까지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복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성민아, 엄마한테 전화해. 당장. 수연 씨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일어나서 남편에게 달려갔겠죠. 어머니가 부르세요. 전화 받으세요.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은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카톡방이 다시 조용해졌고 수연 씨는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오복순 씨의 방에서도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죠. 집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12명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밤을 소화하고 있었을 겁니다. 수연 씨는 3년 전 봄을 떠올렸습니다. 부엌에서 녹음 버튼을 처음 눌렀던 그 손이 생각났죠. 된장찌개가 넘치던 그날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빨간 점을 깜빡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순간이요. 그때 수연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떨리지 않죠. 3년이라는 시간이 그 떨림을 단단함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밤이 아니라 3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된장찌개가 넘치던 그날로 돌아가야 하겠지요?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이씨 가족주택 부엌에서 수연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죠.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두부가 떠오르고 호박이 익어가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안방 쪽에서 시어머니 오복순 씨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집안 망하게 생겼어. 싹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며느리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불을 낮추고 숨을 멈췄죠.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 멈춘 채 저 목소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안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거든요. 그 틈으로 오복순 씨의 웃음소리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깎아내리면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뚝배기가 넘쳤습니다. 국물이 가스레인지 위로 흘러내렸는데 수연 씨는 보면서도 내버려 두었죠. 지글지글 타는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 밑으로 국물이 흘러 불꽃이 지직거렸는데도 수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2년이야. 입술 안쪽으로만 말하더군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면 안 되니까 이를 꽉 물고 삼킨 겁니다. 12년.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지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저 목소리를 들어왔고 12년 동안 고개를 숙여왔고 12년 동안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살았죠. 국물이 타는 냄새가 부엌을 채웠지만 그 냄새보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저 목소리가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수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행주로 가스레인지를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2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싹수가 없다. 집안 망하게 생겼다. 밥도 제대로 못한다. 어디서 굴러온 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들이었죠. 처음엔 울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무감각해졌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손이 떨리더군요. 익숙한 말이 오늘따라 다르게 들린 이유를 수연 씨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주가 타는 자리를 닦는 동안에도 안방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끝이 없더군요. 며느리 험담이 그렇게 할 말이 많은 건지. 앞치마 주머니 안에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요리할 때 타이머를 맞추려고 늘 주머니에 넣어두거든요. 수연 씨는 천천히 그걸 꺼냈죠. 손가락이 화면을 더듬더니 녹음 앱을 찾아냈습니다. 왜 그 앱을 열었냐고요? 수연 씨 자신도 모릅니다. 12년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머리보다 손이 먼저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죠. 그 순간 수연 씨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이 버튼 하나가 3년 뒤에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데도 손가락은 정확하게 그 빨간 동그라미 위에 멈춰 섰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복순 씨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파일에 저장되고 있었죠. 수연 씨는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마이크가 안방 쪽을 향하도록 살짝 기울여서요. 오복순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집안 망하게 생긴 년을 우리 성민이가 데려와 가지고 밥맛도 없고 살림도 못하고 애는 또 왜 하나밖에 못 낳아? 한마디 한마디가 파일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죠. 수연 씨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잘 됐어. 잘 됐어. 입속으로만 되뇌더군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증거로 듣고 있었던 겁니다. 듣는 것과 기록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오복순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슬리퍼가 마루를 끄는 소리가 먼저 들렸죠. 찌개 왜 이렇게 탔어? 밥도 제대로 못해? 수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녹음은 그 사과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혀 차는 소리, 부엌을 둘러보며 한숨 쉬는 소리, 뒷말을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까지 전부 저장되고 있었죠. 오복순 씨는 혀를 차며 안방으로 돌아갔고 수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이 그 어떤 무기보다 무겁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가장 가벼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연 씨는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성민 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수연 씨는 이불 속에서 혼자 그 목소리를 들었죠. 처음으로 자신이 당하는 소리를 밖에서 들은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 것 같았겠지요. 그런데 그 속의 목소리는 분명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 작고 낮은 목소리가요. 이게 나야. 작게 말하더군요.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작고 낮다는 걸 수연 씨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수연 씨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2년 사이에 목소리가 저렇게 줄어든 겁니다. 눈물이 났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죠.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들을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참을 일이 아니었다는 게. 폴더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엄마 목소리. 누가 보더라도 아이 목소리를 녹음해둔 거라고 생각할 이름이었죠.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부터 수연 씨의 하루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녹음 전과 녹음 후.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앞치마 주머니 안의 핸드폰만은 매일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밥을 차릴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도 주머니 속 빨간 점은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수연 씨는 매일 녹음했죠. 식탁 위에서 나오는 험담,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전화통화, 친척이 다녀간 뒤의 뒷말. 수연 씨가 자리를 비우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그 목소리들을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이 빠짐없이 담아냈습니다. 오복순 씨는 몰랐죠. 자신의 말이 매일 저장되고 있다는 걸요. 핸드폰 폴더가 소리 없이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수연 씨가 장을 보러 나가면 오복순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가 아이 학원에 가면 오복순 씨가 동네 사람을 불러 차를 마셨죠.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항상 수연 씨였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일 리가 없었고요. 수연 씨는 외출해서 돌아오기 전에 항상 핸드폰을 부엌 찬장 위에 세워두고 나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채로요. 3달이 지나자 파일이 12개가 되었더군요. 수연 씨는 밤마다 이어폰을 꽂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분노 때문에 듣기 시작한 건데 반복해서 들을수록 이상한 변화가 생기더군요. 어느 날 수연 씨가 스스로 깨달은 게 있었죠. 화가 안 나. 분노가 식은 자리에 냉정함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 녹음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더 단단한 감정이라는 걸 수연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화는 흔들리게 만들지만 냉정함은 버티게 만드니까요. 눈물이 마르면 눈이 맑아지는 것처럼 분노가 식으면 판단이 선명해지는 법이었습니다. 5번째 파일에서 낯선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연 씨가 이어폰을 꽂고 듣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돈은 내 통장으로 넣어둬. 성민이 몰래. 수연 씨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생활비? 매달 봉투째 시어머니한테 들여온 그 돈의 행방을 수연 씨는 그때 처음 의심했던 겁니다. 매달 5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들였던 그 돈이요.
생활비로 쓰신다고 생각했죠. 공과금, 식비, 집 수리비. 그런데 쓰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민이 몰래라니요?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수록 이건 단순한 험담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이면 총 6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간 거냐는 질문이 수연 씨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시아버지 재호 씨가 마당에서 장독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재호 씨의 등이 햇볕을 받아 따뜻해 보이더군요. 수연 씨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갔죠. 보리차였습니다. 재호 씨가 좋아하는 거였거든요. 재호 씨는 차를 받아 마시고 며느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어요. 왜 힘드냐, 뭐가 힘드냐,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들지라고. 그런데 수연 씨는 그 말에 목이 막혀버리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꾹 참았죠. 시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은 말없이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독대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게 위로였던 겁니다. 이 집에서 수연 씨의 힘듦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조금 트이더군요. 12번째 파일에는 신우이 지아 씨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복순 씨가 동네 친구와 통화하면서 한 말이었죠. 지아는 내 딸이니까 괜찮아. 수연이 같은 거랑은 달라. 수연 씨는 재생을 멈추고 파일 번호를 매겼습니다. 며느리와 딸을 가르는 그 목소리가 가장 오래 귓속에 남더군요. 같은 집에 사는데, 같은 밥을 먹는데, 한 사람은 내 딸이고 한 사람은 굴러온 돌이라는 거잖아요. 번호 12. 손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노트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요. 누가 보면 장보기 메모인 줄 알았을 겁니다. 날짜, 시간, 내용 요약. 수연 씨는 이미 증거를 정리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죠. 남편 성민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녁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죠.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가끔 수연 씨를 쳐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피곤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멀리 있었던 거죠. 수연 씨가 매일 밤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듣는다는 것도, 앞치마 주머니에 항상 핸드폰을 넣고 다닌다는 것도, 노트에 뭔가를 적는다는 것도 성민 씨는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수연 씨는 대답 대신 설거지통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는데 성민 씨는 돌아보지도 않더군요. 뉴스 소리가 더 크니까요. 수연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숟가락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파일이 22개가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으로 변호사 상담 전화번호를 검색했죠. 법적 대응. 화면 속 그 단어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명예훼손, 재산횡령, 가정 내 언어폭력. 이런 단어들이 검색 결과에 떴습니다. 수연 씨는 하나하나 읽었죠.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폴더는 아직 닫혀 있었고 수연 씨의 계획도 아직은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창에 그 단어를 입력한 순간 수연 씨는 이미 한 발짝을 내디딘 거였죠. 그날 수연 씨는 검색 기록을 지웠습니다. 방문 기록, 검색어, 자동 완성까지 전부요. 핸드폰을 서랍 안에 넣고 부엌으로 나갔죠.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상을 차리는 손이 이제 전혀 떨리지 않더군요. 밥, 국, 반찬 4가지를 가지런히 놓고
수저를 바로 세우는 그 손이 22개의 파일을 쥐고 있는 같은 손이라는 걸 의식하게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복순 씨가 숟가락을 들며 오늘 국은 좀 낫네 하고 한마디 던졌죠. 수연 씨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그런데 그 대답 속에 수연 씨는 이미 예전의 수연 씨가 아니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오복순 씨가 가족 카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하나 올렸죠. 내일 제사 준비는 수연이가 다 해. 지아는 몸이 안 좋으니까. 수연 씨는 화면을 보며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아 씨가 몸이 안 좋다고요? 그날 오전에 쇼핑몰에서 목격되었다는 걸 수연 씨는 알고 있었거든요. 동네 아는 분이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지아 씨가 쇼핑백 3개를 들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사진이었죠. 몸이 안 좋은 사람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수연 씨가 전날부터 혼자 장봐온 재료들이 가득 차 있었죠. 전 부칠 재료, 나물 5가지, 갈비찜용 고기, 떡국떡. 이 냉장고 안의 것들 전부 수연 씨 혼자 골랐고, 혼자 들었고, 혼자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5시에 수연 씨가 일어났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죠. 나물을 데치고 전을 부치고 갈비를 삶고 떡국을 끓이고 혼자서요. 8시간을 꼬박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오복순 씨는 10시에 일어났고 지아 씨는 11시에 왔죠. 둘 다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에 친척들이 도착했을 때 상 위에는 12가지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 혼자 만든 상이었죠. 오복순 씨가 친척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다 했어요. 손재주가 좋아. 수연 씨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그릇을 닦고 있었죠. 칭찬과 착취가 같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바깥에서는 며느리 자랑을 하면서 뒤에서는 싹수가 없다고 하는 그 입이요. 친척들이 와 수연 씨 대단하다. 복순이 어머니 며느리 잘 들었다. 하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연 씨는 이를 꽉 물었죠.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의 녹음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죠. 친척들이 돌아간 건 저녁 7시였습니다. 수연 씨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음식을 정리하는 동안 오복순 씨는 안방에서 전화를 걸었죠. 아까 수연이 표정 봤어? 꼭 억울한 척 하더라고. 시어머니 갈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야. 수연 씨는 복도에 서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를 내지 않았죠.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간 동안 혼자 명절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억울한 척인 겁니까? 파일 번호 23이 저장되는 소리가 심장에 들리는 것 같더군요. 수연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확인이었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성민 씨가 거실에서 수연 씨를 불렀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어머니한테 좀 잘해. 명절의 표정이 왜 그래? 수연 씨는 성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하루 뭘 했을까요? 친척들과 술 마시고 텔레비전 보고 소파에 누워 있었죠. 명절 준비를 한 숟가락도 돕지 않은 사람이 표정 관리를 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 씨는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 폴더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성민 씨는 수연 씨의 눈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본 적이 있기는 했을까요? 12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요. 수연 씨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 재호 씨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를 도우러 온 거였죠.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복순 씨가 허락한 적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이 집에서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복순 씨의 규칙에 의하면 남자는 부엌에 발을 들이지 않는 거였죠. 재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그릇을 잡았죠. 이 집에서 편을 드는 방식은 말이 아니라 자리였던 겁니다. 수연 씨는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물소리만 두 사람 사이를 채웠죠. 수연 씨가 씻은 그릇을 건네면 재호 씨가 받아서 물기를 닦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요. 재호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도 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였죠.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 파일. 수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죠. 알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 씨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것도, 밤마다 이어폰을 꽂는 것도, 노트에 뭔가를 적는 것도요. 74세 노인은 말이 없었을 뿐 눈이 있었던 거죠. 수도 소리만 부엌을 채웠습니다. 재호 씨는 더 묻지 않았고 수연 씨도 더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는 더 말하지 않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행주를 반듯하게 개어 수연 씨 손에 쥐어주고 부엌을 나갔죠. 수연 씨는 재호 씨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지 주머니가 불룩한 게 보이더군요.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같은 게요. 수연 씨는 그 주머니 안에 무언가 들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죠. 아직은 물을 때가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재호 씨의 방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가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더군요. 새벽 2시에도 꺼지지 않는 그 불빛 앞에서 수연 씨는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수연 씨가 행주를 개었습니다. 반듯하게 천천히 4번을 접었죠.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행주를 가지런히 걸어놓고 가스레인지를 한 번 더 닫고 싱크대 물기를 훔치고 수건을 바로 걸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불을 껐죠. 창밖에서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내일 새벽 재호 씨가 수연 씨를 마당으로 부를 거라는 걸 수연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와 있었죠. 재호 씨였습니다. 마당으로 나와라.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수연 씨는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죠. 오복순 씨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재호 씨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수연 씨가 다가가자 재호 씨가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가 삐져나와 있었죠. 수연 씨는 두 손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봉투가 오래된 게 한눈에 보이더군요.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풀칠한 부분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수연 씨가 종이를 꺼내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오복순 씨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수연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번호였죠. 그리고 10년치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끊이지 않고 10년간 이어진 숫자들이었습니다. 생활비였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달 봉투째 시어머니한테 드렸던 그 돈, 생활비로 쓰시라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올렸던 그 돈이 10년 동안 다른 통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 생활비는 결국 누가 낸 걸까요?
수연 씨의 월급에서 나간 거였죠. 시어머니한테 드린 생활비와 별도로 수연 씨가 따로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고 있었으니까요. 이중으로 돈이 나간 겁니다. 10년 동안이나. 재호 씨가 말했죠. 10년이야. 나도 알고 있었어. 근데 혼자는 못 막았다. 수연 씨는 종이에서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지더군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 아니겠어요? 두 감정이 같은 자리에 겹쳐 앉아 있었습니다. 횡령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 말을 쓰기가 어렵지만 남의 돈을 속여서 빼돌린 거니까 횡령이 맞는 겁니다. 새벽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는데 그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없었죠. 수연 씨가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74세 노인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이었죠. 재호 씨도 이걸 보면서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더 큰 소란이 날 거라고 증거를 모아서 때가 되면 쓰자고 그렇게 혼자 품고 있었던 거죠. 혼자 싸워온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수연 씨는 그 새벽에 처음 알았습니다. 재호 씨의 주름 하나하나가 참아온 세월을 말하고 있었죠. 수연 씨가 처음으로 시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요. 어깨가 떨리고 고개가 숙여지고 입을 꽉 다물어도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12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재호 씨가 수연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무게가 위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였던 새소리가 둘이 되고 셋이 되더니 마당 전체가 새벽 공기와 새소리로 채워지더군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연 씨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녹음 파일과 통장 사본, 두 개의 증거가 모인 겁니다. 하나는 12년간의 언어 폭력이었고 하나는 10년간의 금전 횡령이었죠. 따로 있을 때는 각각이었지만 합쳐지니까 그림이 완성되더군요. 혼자가 아니었어. 수연 씨가 처음으로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12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곁에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10년 동안 통장 사본을 모으며 때를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봉투가 손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고 또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수연 씨는 봉투를 품에 꼭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새벽빛이 마당 한쪽에서부터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해. 내가 막지 않을게. 수연 씨가 고개를 들었죠. 시아버지의 눈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건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죠. 나는 10년을 혼자 막지 못했으니 네가 내 방식대로 끝내달라는 부탁. 재호 씨의 눈에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했죠. 방으로 들어간 수연 씨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노트를 펼쳤죠. 거기 적어둔 변호사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이라 안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울렸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수연 씨가 도움을 요청한 순간이었죠.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 목소리가 들렸을 때 수연 씨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로요. 변호사 상담을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과 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했었죠. 충분합니다. 원하시면 진행할 수 있어요.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을 더 생각했죠.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그 사흘째 밤 11시에 오복순 씨가 가족 카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올리더군요. 수연이가 오늘 나한테 버릇없이 굴었어. 얘들아, 엄마가 너무 서럽다. 수연 씨는 침대에 누워서 그 알림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늘도 먼저 올렸더군요. 12년 동안 이 패턴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올리고 가족들이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그게 이 카톡방의 규칙이었죠. 오늘 낮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겠어요? 수연 씨가 된장 종류를 바꿨습니다. 원래 쓰던 것보다 좋은 걸로요. 그랬더니 오복순 씨가 왜 맘대로 바꾸냐고, 내 허락도 없이 왜 이것저것 건드리냐고 한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된장 하나 바꾼 게 버릇없이 군 거라니요. 성민 씨의 답장이 가장 먼저 달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겠다. 제가 얘기할게요. 지아 씨도 바로 뒤를 이었죠. 오빠 엄마가 우시면 어떡해. 카톡방이 빠르게 어머니 편으로 채워졌습니다. 삼촌, 고모, 사촌형. 하나둘 답장이 달렸죠. 수연 씨가 또 그랬어. 복순 이모 마음고생이 심하시다. 며느리가 좀 참아야지. 12년 동안 수연 씨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 한마디씩 하더군요. 수연 씨는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 폴더를 열었죠. 25개의 파일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장 선명하고 가장 긴 것이었죠. 2분 47초짜리. 시어머니가 전화로 며느리를 가장 노골적으로 깎아내린 그 파일이었습니다. 들어봐요. 두 글자를 적고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었죠. 목소리가 전부 말해줄 거였으니까요. 수연 씨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화면에 닿는 그 1초가 12년을 끝내는 1초였습니다. 전송됨. 그 두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수연 씨는 핸드폰을 이불 위에 놓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카톡방이 30초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복순 씨의 목소리가 12명의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죠. 우리 며느리가 집안 망하게 생겼어. 싹수가 없어. 그 뒤로 이어지는 말들이 2분 47초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밥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어디서 굴러온 건지 우리 성민이가 눈이 삐어가지고 방금까지 엄마가 서럽다고 울먹이던 그 사람의 진짜 목소리가 카톡방에 울려 퍼진 겁니다. 아무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크게 울리더군요. 방금까지 어머니 편을 들던 그 손가락들이 전부 멈춘 겁니다. 며느리가 좀 참아야지 하던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죠. 성민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씨는 일부러 기다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벨에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12년이에요. 성민 씨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였죠. 이게 언제? 3년 전부터 모았어요. 25개 있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 숫자가 남편에게 어떤 무게로 떨어졌을까요? 수연 씨는 그걸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할 시간이 지난 거죠. 지아 씨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수연 씨는 그 메시지를 읽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한 거라.
12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건 너무하지 않고 그걸 알리는 건 너무한 건가요? 수연 씨는 답장 대신 파일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지아 씨의 이름이 담긴 녹음이었죠. 지아는 내 딸이니까 괜찮아. 수연이 같은 거랑은 달라. 시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카톡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 씨의 메시지가 뚝 끊기더군요. 카톡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딸이니까 괜찮다는 그 말이 지아 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엄마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며느리를 밟고 서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누군가를 짓밟는 방식이었다는 거요. 지아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복순 씨에게서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카톡방의 왕이었던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죠. 수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끝났어. 작게 말했습니다. 12년치 말들이 오늘 밤 제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뒤에서 하던 말들이 앞으로 나온 거죠. 숨어서 하던 말들이 12명 앞에 드러난 겁니다. 바람 소리만 창밖에서 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가벼웠죠. 무거운 걸 내려놓으면 몸이 이렇게 가벼워진다는 걸 수연 씨는 그날 밤 알았습니다. 새벽 2시 복도를 지나는데 재호 씨의 방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죠. 시아버지도 오늘 밤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 앞에 서서 노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재호 씨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연 씨는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뭔가가 달라져 있겠지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죠. 수연 씨가 문을 열었는데 지아 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이더군요. 오복순 씨 몰래 온 게 분명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복순 씨는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지아 씨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찾았어. 엄마가 젊었을 때 쓴 거야. 지아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봉투를 받아들었죠. 안에 들어있는 건 낡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게 꽤 오래전에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편지지 끝이 너덜너덜하게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죠. 여러 번 접었다 펼쳤다 한 흔적이었습니다. 편지는 오복순 씨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한 통도 보내지 못한 겁니다. 쓰고 접고 다락방 구석에 밀어넣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도 모욕을 당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입니까? 수연 씨는 첫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40년 전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죠. 잉크가 동그랗게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인 게 아니겠어요? 40년 전 오복순 씨가 이 편지를 쓰면서 울었던 겁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수연 씨는 편지를 넘겼습니다. 전부 같은 내용이었죠. 어머니가 오늘도 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오늘도 밥을 따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도 집안 식구들 앞에서 저를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편지 속 오복순 씨는 수연 씨였습니다. 같은 부엌, 같은 말, 같은 침묵. 40년 전에도 이 집 부엌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남편에게 말해봐야 소용없고 혼자 삼키고 혼자 울고 수연 씨가 12년 동안 해온 것과 똑같은 일을 오복순 씨가 40년 전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엄마야? 지아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40년 전에 오복순 씨와 지금의 수연 씨가
같은 자리에 겹쳐지더군요. 수연 씨는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분노해야 할 사람의 과거가 자기와 똑같다는 게 그게 대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지 수연 씨도 몰랐을 겁니다. 가해자가 한때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가해를 용서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지아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언니. 진짜로.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니,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걸 몰랐어. 지아 씨의 눈이 붉었죠. 코끝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어느 쪽이 더 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때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 그게 연민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거잖아요. 당해봤으면서 왜 같은 걸 하느냐는 거죠. 수연 씨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연 씨, 지아 씨, 그리고 재호 씨. 재호 씨가 방에서 나와 조용히 자리에 앉은 거였죠.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 2개. 하나는 재호 씨가 준 통장 사본이고 하나는 지아 씨가 가져온 편지였죠.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 똑딱 울렸죠. 재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안방을 향해 불렀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집안에 울리더군요. 잠시 뒤 오복순 씨의 방문이 열렸죠. 오복순 씨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문만 열고 안에 서 있었죠. 재호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이한테 사과해야 한다. 내가 10년을 못 막은 거 나도 잘못이야. 74세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 씨는 그 순간 숨을 삼켰죠. 시아버지가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오복순 씨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도 함께 내려놓은 거였죠. 알면서도 막지 못한 죄, 혼자 품고만 있었던 죄. 재호 씨의 등이 구부러지더군요. 그 등을 보는 수연 씨의 눈에도 지아 씨의 눈에도 물기가 고였습니다. 지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요. 어깨가 들썩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았죠. 입을 꽉 다물고 우는 거였습니다. 수연 씨도 눈물이 나더군요. 분하지 않아. 수연 씨가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12년을 혼자 버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억울하지 않았던 겁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나니 그 12년의 무게가 조금 달라졌겠지요?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 더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식탁 위로 햇살이 비쳤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오복순 씨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죠. 재호 씨가 부르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는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릴 것인가, 닫힌 채로 끝날 것인가. 수연 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은 수연 씨가 아니었으니까요. 12년 동안 수연 씨가 먼저 다가갔고, 먼저 사과했고, 먼저 숙였습니다. 이번만큼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문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그래도 수연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도 싸움의 한 방식이라는 걸 수연 씨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눈을 떴을 때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와 있었죠. 가족 카톡방이었습니다. 오복순 씨가 올린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10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러나 그 10글자가 오는데 12년이 걸린 겁니다.
수연 씨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었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하다. 오복순 씨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건 1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평생 처음이었겠지요? 카톡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답장을 달지 않았죠. 이번 침묵은 어젯밤의 침묵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침묵이 충격이었다면 오늘 아침의 침묵은 존중이었습니다. 성민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거나 밤새 잠을 못 잔 거였습니다. 수연 씨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죠. 나도 미안해.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말을 요구하지 않았죠. 왜 몰랐냐고, 왜 편을 들었냐고, 왜 12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미안해가 진심이라면 그걸로 된 거였죠. 부족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사과 같은 건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창밖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성민 씨가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더군요. 수연 씨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죠. 괜찮으시겠어요? 수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고소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수연 씨가 원한 건 벌이 아니라 인정이었던 겁니다. 내가 당한 것이 진짜라는 걸, 이 가족이 인정하는 것,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수연 씨에게는 어떤 판결보다 큰 것이었겠지요? 변호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오복순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이더군요. 수연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말하지 않았죠. 오복순 씨의 입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복순 씨가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혼자 밥을 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12년 만에 처음이었죠. 수연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작더군요. 72세 노인의 등이 그렇게 작았다는 걸 수연 씨는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40년 전 편지를 쓰던 젊은 여자의 등도 저랬을까요? 수연 씨는 그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호 씨가 마당에 나와 장독대 뚜껑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죠. 된장 냄새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재호 씨의 등이 어제보다 펴져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품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등이 그랬습니다. 수연 씨가 창문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것이 손 안에 있었죠. 어제까지는 이 창문 너머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부엌에 서서 밥을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창가에 서서 차를 마시는 게 가능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작지 않은 변화였죠. 지아 씨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도 반성해. 수연 씨는 한참 보다가 답장을 보냈죠. 응. 한 글자였습니다.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시작이었죠. 이 한 글자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수연 씨도 몰랐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이 가족이 진짜로 달라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그래도 보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응. 그 한 글자에 수연 씨의 12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냉정함도,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도요. 수연 씨가 핸드폰 폴더를 열었습니다. 25개의 파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3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파일을 눌렀던 그 봄날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된장찌개가 넘치던 그날 떨리는 손으로 빨간 점을 깜빡이게 만들었던 그 순간이요. 전체 선택을 눌렀습니다. 25개의 파일 전부에 체크 표시가 떴죠. 삭제 버튼이 떴습니다. 수연 씨는 1초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파일들이 수연 씨를 지켜준 방패였고 수연 씨를 단단하게 만든 무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겁니다. 방패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눌렀습니다. 폴더가 비었습니다. 화면에 파일 없음이라는 글자만 남았죠. 수연 씨는 핸드폰을 창가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나더군요. 오복순 씨가 혼자 밥상을 차리는 소리였습니다. 뚝딱뚝딱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 수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완전한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12년이 지워지지는 않으니까요. 상처는 남아있고 의심도 남아있고 이 가족이 진짜 달라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끝났습니다. 수연 씨가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부엌이 환하게 보이더군요. 햇살이 창을 타고 부엌 바닥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한 걸음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참아야만 했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12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삼키는 밤이 얼마나 길었을지 듣고 계신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는 게 당연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